일본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이렇게 시작한 가운데 영국에서는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가 런던 협약 또 런던 의정서 논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중국, 러시아와 또 미국 등 서방 국가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9년 만에 한일 외교 차관 전략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조진국 경남대 국정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1차 방류는 이미 진행이 됐고 이제 일본이 계획했던 대로 방류가 쭉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당초에 8월에 이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연내에 4차례에 걸쳐서 한 31,200톤을 하겠다. 전체 지금 뭐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오염수 전체 그 양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숫자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또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에요. 한 30년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계획된 대로 1차 방류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고 또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뭐 국제적인 기준,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하는 게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일부를 제외하고 우리 정부를 포함해서 부합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 방류 이후에 일본 어민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떻게 보도되고 있나요? 뭐 기본적으로 그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인가요? 이 어민들 단체들이 모여 있는 이 단체의 입장은 불변이에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면은 또 IAEA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에 있다면은 그걸 좀 믿겠다 하는 거고 그 대신에 자신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달라 하는 것이고 그에 부합해서 일본 정부는 지금 당초에 한 800억 엔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제 방류를 하고 나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을 금지했잖아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해서 한 200억 엔 정도를 추가로 기금을 마련했어요. 이런 기금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어민들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지난 6월부터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면서 선수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모니터링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도나 그 수치 같은 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IAEA가 현장에 사무소를 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IAEA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입장에 좀 가까운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준치 이하의 농도라는 일본 측의 설명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액을 이제 어느 정도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 소문 피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소문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국민에 대한 이제 보상이 진행된다는 건 잘 알겠는데 주변국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보상이나 배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그 자국민 어민들에 대한 그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얻기 위한 하나의 뭐 조치라고 할까요? 대책 차원에서 하는 거지 명백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의 어업 관계자 혹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본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냐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아마 고려하고 있지 않을 거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국민에게 하는 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냥 뭐 일시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되면은 이것도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없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어요. 사실상 가장 꾸준히 큰 그러면은 가장 큰 진행되는 이해 겁니까? 당사자가 어민들 주변 지역의 어민들이기 때문에 예. 어민들의 이해 없이 계속 그 해양 방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민을 좀 설득하고 달래려고 하는 하나의 조치이고 네.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일본 정부는 이 방류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해양 방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자국민에게 예, 한해서는 어민 혹은 예. 그 관련 관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 기금이 9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문에 의한 피해까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인데 우리나라 어민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정부도 예. 우리 어민들이나 혹은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배상을 할 것이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 피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수산물을 사 먹지 않는 것도 하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소문 피해는 그거에 그치지 않아요. 다른 그 부분으로 또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네. 혹은 또 그 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다가 여행을 취소하는 것도 일종의 피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배상을 할 것이냐, 보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면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좀 난감하고 일본도 아마 그런 그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2차 방류가 시작됐고 중국은 역시나 이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중국 내 분위기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아마 뭐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그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런던 협약 네.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도 혹은 그 지난달 9월 달에 있었던 뭐 다자 회의에서도 혹은 유엔에서도 혹은 IAEA 연차 총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어요. 네, 네. 그래서 목소리가 과거에 비하면 조금씩 톤 다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중국이 반대를 하는 근거가 과학적이냐 과학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면은 중국을 제외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일본 측 혹은 그 IAEA 입장을 동조하는 그 분위기가 좀 강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게 외교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양 방류를 했는데 일본 근해에서 그 중국 어선이 와서 조업을 하지 않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조업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안하죠. 이게 중국의 배가 북태평양 지역에서 잡았는데 그게 일본산이냐 아니면 중국산이냐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통해서 중국 어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외교적으로는 뭐 그런 그 모습을 계속 취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이 중국 정부에게도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국의 어떤 지속적인 비판에 대해서 일본이 모르는 바 아닐 것이고 일본은 그럼 지금 어떤 식의 대응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건가요? 일본은 뭐 그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대로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 네. 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농도를 이제 그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농도를 측정해서 이게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만 방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초과하거나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열렸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건지 먼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그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게 런던 협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이제 런던 의정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저도 국제법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좀 복잡한 거는 해양 투기가 무엇이냐 예. 하는 거.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해양 투기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게 쟁점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후쿠시마의 그 원전에서 지하로 터널을 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방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게 해상 투기가 아니라 이거는 육상 배출이다,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후쿠시마뿐만 아니라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이런 육상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또 이번 뭐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그 발표된 게 없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당사국 총회에서 대체로 일본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던 국가들이 좀 다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어쨌든 이 총회에서 논의 대상인지 여부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 결론이 뚜렷하게 났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그 오염수의 그 해양 방류, 오염수 처리 문제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해 왔었어요. 이번 그 총회에 참석하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그 결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 입장, 종전의 입장,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마 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논의의 대상이 명확하게 아니다, 혹은 논의돼야 한다를 네. 이제 어떻게 표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조금 기존의 한일 관계를 고려하고 상당히 뭐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네. 입장에서 본다면은 일본 측의 입장에 좀 가깝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뭐 해양 오염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이런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해왔던 이야기들은 반복적으로 표명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과 함께 이번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수산물 금지 조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잖아요. 러시아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뭐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중국과의 보조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규모에서 본다면은 거의 뭐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실제로 북태평양 지역에서는 러시아 어선도 조업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일본산 그 수산물을 수입을 금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은 그 러시아의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수출처를 이제 중국으로 확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 정부에. 정부 제공되는 정보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게 그러면 일본과 중러가 같은 입장을 내니까 그 갈등까지 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그 한미일 협력이 이제 공고화되고 반대로 뭐 신냉전이란 말이 조금 그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북중러의 그 단결을 가져오고 마치 이게 한중일 대 북중러가 대립하는 그런 구도가 이 지역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중러 혹은 북중러가 외교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어떠한 그 사안에 관해서도 모두가 일치되어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어제 서울에서는 한일 외교차관 대화가 열렸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재개된 거라고 예. 하는데 이게 재개가 됐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뭐 재개됐다 하는 거는 처음 시작한 게 제 기억에는 2005년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했던 게 2014년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동안에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한일 관계가 정상이 아니었다, 냉랭한 관계였다 하는 거를 차관급의 전략 대화를 차관급의 전략 대화라는 것은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정세 혹은 글로벌한 그런 과제 이런 거에 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의견 교환을 하자 하는 건데 무슨 합의를 이루자는 것도 아니고 의견 교환을 하는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큼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지난 3월 그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기에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고 또 이번에 방한을 했던 그 오카노라는 사무차관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차관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해외 순방한 게 한국이었다 하는 데서 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지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루어졌던 합의 내용들 어떻게 또 구체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논의가 됐을 것이고 또 가장 또 우리 이 정부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아마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한일 외교차관 전략 대화가 2014년에 중단됐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중단된 이유는 뭐고 다시 이어질 수 없었던 건 결국 한일 관계가 계속 안 좋았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잘 아시겠지만 2015년도 10월 달에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 또 우리가 그에 대해서 보복 조치로서 했던 쥐소미아의 그 애매모호한 문제, 단순히 역사 문제가 이제 뭐 무역이나 안보 문제까지 그 확대되면서 복합적인 그런 갈등 상태가 지속돼 왔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개선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중단되었던 차관급의 전략 대화가 9년 만에 재개되었다 하는 것들은 외교 당국 간의 소통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양국이 갖고 있는 그 글로벌한 그 포지션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뭐 차관급이 아니라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좀 논의됐다고 보도되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히 좀 눈여겨본 부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일 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시킬까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안보라는 것도 종래 우리가 생각했던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 포함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공통의 동맹국이 있어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으로 아주 그 의존도가 높은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이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상태에서 가장 그 양국과의 관계에서 공통된 인식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도 중요하고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이냐 또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과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양자 간에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내년에는 예. 뭐 미국의 대선도 있고 네. 뭐 러시아의 대선도 있습니다. 또 우리 총선도 있습니다만 네. 혹시 미국의 대선에서 어떤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한일 양국도 뭐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한미일 공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한일 간에 그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책을 좀 협의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보통 의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뭐 의제라고 하기 말 그대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의견 예. 교환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다양한 그 아마 시나리오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그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뭐 생각도 전달받는 이런 예. 과정이 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핵 대응이나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3월에 이제 관계를 좀 재개하면서 그 당시에만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재산 변제한 뭐 그런 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비중이 지금으로서는 없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사실 그 법원에 의해서 이제 공탁 문제까지 좀 확대가 됐어요. 당초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더군다나 박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는데 예. 좀 일본이 반을 더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일본이 아무런 호응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전이 있는 것인지
혹은 여기서 멈출 것인지 혹은 상황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골고루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예.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 혹은 일본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예. 5월 달에 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개인적인 그 소회죠. 총리로서. 이 가슴 아픈데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우리 국민들 혹은 피해자분들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이제 그 가해자 기업들이죠. 일본 기업들이 우리 그 재단에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한일중 정상회의, 저희가 앞서 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일본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살짝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한일중 회의가 개최됨에 있어서 이 일본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렸던 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것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코로나도 있었긴 하지만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열리지 못한 게 한중일 세 나라의 관계가 좀 악화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중일 세 나라 모두 연내 개최하는 거에서 일정 정도 합의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특히 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대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하는 것은 중국 측에도 그렇게 그 좋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